여기까지였지? 17페이지. 자, 17페이지. 1번에 가나다, 2번에 기억 디귿, 3번에 기억 니은, 4번에 가나다, 5번 가나다, 6번에 디귿, 7번에 기억 니은, 8번에 기억, 9번에 가나다, 그 다음 11번 기억 니은, 10번에는 기억 디귿이고요. 11번에 기억 니은, 그 다음 12번 기억 니은 디귿, 13번 기억 니은, 14번 니은 디귿, 그 다음 15번 기억 니은 디귿. 여기 여러분 아직 안 배운 호르몬 나올 거예요. 호르몬을 무시하시고 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16번에 니은, 17번에 디귿까지. 자, 지금 여기 수업을 못 들어서 문제를 못 푼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거야. 여기는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거면 그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뉴런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문제풀이 프린트 나갈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좀 풀어 오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뉴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 34페이지 보십니다. 이름 동현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파트가 여기 있는 뉴런 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쉬운 파트도 있고 어려운 파트도 있어. 근데 어려운 거는 무조건 여기서 나는 거야. 쉬운 문제는 뭐 여기서 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요 파트 또는 근육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뉴런은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정말 천천히 나가는 학교가 아니면 뉴런은 반드시 들어갈 거고, 근육이 들어갈지 신경이 들어갈지 그거는 이제 좀 학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조금 신경 써서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뉴런의 구조를 얘기했었는데, 자, 일단 뉴런의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었지. 자, 자극을 받아들이는 영역을 뭐라고 했었지? 가지돌기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누구였어? 신경세포체. 뉴런의 구조가 이렇게 돌기를 내고 있는 상태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기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돌기가 이렇게 말단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많은 돌기가 이렇게 나가는데, 나뭇가지가 뻗어나간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거를 가지돌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잖아. 그러면 얘가 가지돌기고 핵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신경세포체라든지 여러 개의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축삭돌기가 됐었어. 그러면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이 두 곳에서 뭘 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축삭돌기 들어갑니다. 그럼 축삭돌기에서는 자극을 뭐 하는 역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때 축삭돌기는 길이가 굉장히 다양해서 긴 애들은 진짜 1m가 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 1m가 넘는 곳으로 자극이 이동을 하려면 자극 전도 속도가 엄청 빨라야 돼요. 여러분 발끝에서 뭐가 느껴지자마자 머리에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는 자극 전도 속도가 진짜 빠르다는 거거든. 그러면 자극 전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누가 감싸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마리집이라고 하는 지질로 이루어진 절연체가 감싸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막대기에다가 청테이프 몇십 번 감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세포라 그랬어요. 이 마리집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세포다. 그 세포가 동그랗게 만들어진 다음에 납작하게 변형이 돼. 그리고 나서 하는 거라고는 축삭돌기를 몇십 번 감싸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구조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마리집이라고 하지만 마리집을 만드는 세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슈반세포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세포가 몇 개가 있는 거다? 5개가 있는 거다. 뭐 뉴런 하나 들어있고 슈반세포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5개의 세포가 그려져 있는 거다. 핵이 몇 개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핵이 몇 개다? 5개의 핵이 들어있는 거야. 뉴런에 하나 들어있고 슈반세포마다 핵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라 5개의 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구조를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뉴런의 종류를 얘기했었는데 뉴런의 종류를 기능에 따라 나누게 되면 아니면 방향성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누구를 중심으로? 중추를 중심으로 합니다. 중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추야. 그러니까 얘가 판단을 하려면 정보가 들어와야 되고 판단을 내렸을 때 이 정보가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추는 어디를 중추라고 한다? 뇌와 척수를 중추라고 한다. 그러면 뇌와 척수에 들어있는 그 신경은 뭐라고 하는 거야? 연합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합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면 냄새를 맡았다. 자, 냄새를 맡은 거는 누가 한 거야? 감각신경이 알려준 거야. 냄새를 맡았는데 아, 이 냄새가 어떤 냄새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결정 내리는 게 연합 뉴런인 거야.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도록 명령을 가지고 가는 애는 운동신경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연합 뉴런은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중추에만 존재합니다. 그럼 중추에 존재하는 연합 뉴런 어디하고 어디에 존재한다는 뜻이야? 뇌와 척수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중추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신경. 자, 중추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온몸에서, 온몸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몸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온몸에서 중추로 정보가 모여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방에서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한다? 구심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구심성 신경이 들어갑니다. 그럼 구심성 신경은 무슨 신경을 얘기하는 거다? 감각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신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 온몸에 퍼져 있는 감각기에서 어디로? 중추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애를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는데 가장 특이하게 생긴 게 누구라 그랬어? 구심성 신경이라고 했었지. 우리가 일반적인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별 모양의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축삭돌기 있고 축삭말단이 있고. 그런데 가지돌기를 이렇게 가지고 축삭돌기가 뻗어 있고 축삭말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는 게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각신경 생긴 모습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얘가 시작이야. 얘가 받아들여서 연합뉴런으로 가고 연합뉴런에서 명령받아서 운동신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얘가 시작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온몸으로 정보를 가지고 퍼져 나갈 거야. 자, 퍼져 나가는 건 방향성으로 뭐라고 한다? 원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심성 신경이 들어가요. 자, 원심성 신경은 그럼 무슨 신경을 얘기하는 거다? 운동신경을 얘기하는 거다. 얘는 중추에서 받은 명령을 어디까지? 반응기까지 가지고 가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신경, 감각신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 원심성, 구심성 기억, 감각신경 기억, 원심성, 이응, 이것도 이응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운동뉴런, 원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 연결해서 알아두도록 하시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내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해서 지금 다시 설명합니다. 자, 뉴런을 나누는 기준 중에 또 하나가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야. 자,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나누게 되면 마리집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한다? 민마리집 신경. 자,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마리집 신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민마리집 신경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마리집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마리집 신경의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마리집으로 감싸여져 있다. 자, 마리집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지게 되거든. 그러면 마리집이 끊어지는 장소 여기를 뭐라고 한다?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배우겠지만 뉴런 내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은 전선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동을 해요. 자, 여러분의 모든 세포는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야. 모든 세포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지. 우리는 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전기의 흐름이 바뀌어요. 전기의 흐름이 바뀌는 게 쉽게 말하면 자극이 이동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전기가 흐름이 바뀌었어. 여기들은 다 정상적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근데 전기 흐름이 바뀐 거야. 그러면 이때 앞으로 이동하면서 자극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
그 에너지로 옆으로 갑니다. 여기에 새로운 자극을 일으키고 새로운 자극을 일으키고 새로운 자극을 일으켜. 자, 옆으로 새로운 자극이 지나갔으면 지나온 쪽의 자극은 사라지게 돼 있어. 일으키고 없어지고 새롭게 일으키면 없어지고. 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민마리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뉴런의 모든 곳에서 흥분을 일으키면서 가야 돼. 뉴런의 모든 곳에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흥분을 일으켰어. 그럼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야. 이 에너지로 새로운 흥분을 일으키려고 봤더니 여기는 마리집으로 감싸여져 있어서 새로운 흥분을 일으키지 않아. 그럼 뭐 하는 거야? 달리기만 하는 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힘이 빠질 때쯤 다시 한번 흥분을 일으켜. 달리다가 힘이 빠질 때쯤 흥분 일으키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모든 곳에서 흥분을 일으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게다가 반응을 일으키고 없애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돼. 그래서 민마리집은 에너지 소모량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민마리집은 여기서만 흥분을 일으키면 돼. 여기는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속도가 민마리집보다 빨라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은 상대적으로 더 적어.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누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야? 민마리집보다는 마리집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 얘는 여기서 한번 흥분하고 그 다음 뚝 뛰어서 여기서 흥분하고 뚝 뛰어서 여기서 흥분하거든. 마치 점핑 하면서 흥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도약 전도. 랑비에르 결절에서만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그럼 자극 전도 속도도 느리고 에너지 소모량도 많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네. 그러면 민마리집 신경은 이제 진화되는 도중에 다 없어져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거예요. 초기 비용을 생각하면 마리집 신경이 훨씬 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왜? 모든 슈반세포, 얘는 슈반세포 필요 없잖아. 모든 슈반세포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만한 막대기를 수십 개를 갖다 놓고 청테이프로 감싸고 이걸 해야 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 그럼 선택을 해야 되겠지. 내가 나중에 태어나서 자극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발생 중에 마리집을 만들 건지 아니면 발생 중에 편하게 에너지 안 쓰고 나중에 자극 전도 속도 좀 느리게 살 건지를 결정을 하겠지. 그래서 민마리집을 가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무척추 동물들, 예를 들면 조개, 불가사리, 달팽이 이런 애들은 굳이 뭐 빠르게 자극 이동하고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그런 애들은 민마리집으로 살아도 돼. 왜냐면 민마리집의 속도도 무시할 속도는 아니야. 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에서 30m/s는 빠르면 나오기도 한대요. 그럼 1초에 10m에서 30m 갈 거면 달팽이나 조개 같은 애들한테는 충분히 빠르거든. 굳이 마리집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골길에 8차선을 깔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8차선을 깔면 2차선보다는 더 좋긴 하겠지. 하지만 차도 안 다니는데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8차선을 깔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무척추동물들은 되게 민마리집이야. 그럼 마리집은 누가 가지는 거냐? 척추동물이 지니는 대부분의 신경이에요. 자, 이 말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척추동물이 가진다가 아니라 척추동물이 가지는 대부분의 신경. 이런 얘기는 여러분은 척추동물이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몸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마리집 신경이 들어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몸속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민마리집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내가 왜 거의 다 마리집인데 전부 다 마리집으로 안 하고 일부는 민마리집으로 남겨놨느냐? 자, 여러분 몸속에서 민마리집으로 존재하는 뉴런은 어떤 뉴런이다? 길이가 짧아. 길이가 짧으면 마리집 하나 정도 감싸서 더 빠르고 느리고 차이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한 100m 정도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사올 건데 굳이 자동차 타고 갔다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길이가 짧으면 마리집이 있고 안 없거나 큰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굳이 비용 처리해서 마리집 만들 필요 없어. 그러면 마리집 신경은 척추동물이 지니는 대부분의 신경을 말해. 그렇다면 여러분 몸속에서도 길이가 짧은 뉴런은 굳이 마리집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 몸속에 있는 가장 짧은 뉴런의 대표는 누구다? 자극을 받아서 판단만 하면 되는 애. 어딘가에서 자극을 가져오거나 받아들인 명령을 온몸에 어딘가로 전달하는 애들은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각신경, 여러분의 운동신경은 거의 다 마리집이야. 하지만
뇌나 척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극을 받아서 판단만 하면 되는 연합 뉴런은 굳이 마리집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합 뉴런은 예외적으로 민마리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 33페이지 그림을 보면 감각신경 지금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 연합뉴런 보면 마리집이 없죠. 그런데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 보게 되면 마리집으로 쌓여 있잖아.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33페이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얘네들을 말초신경이라고 하거든. 얘네들은 웬만하면 마리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추에 존재하는 연합뉴런 거의 마리집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나면은 한 100 빠르면 200m/s도 나온다고 하거든. 자, 그렇다면 민마리집 신경이 10에서 30m/s다. 10하고 30은 차이가 사실 큰 거예요. 그럼 얘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면 10보다 30인 애가 뭐가 더 낫길래 자극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냐? 얘가 더 빨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축삭의 직경이 증가하면 자극 전도 속도가 빨라져. 우리가 전선이 굵어지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어서 전류가 잘 흐르듯이 축삭의 직경이 굵어지게 되면 훨씬 더 자극 전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 두 가지 요인. 첫 번째, 축삭 직경이 커지는 거. 두 번째, 마리집을 갖게 되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집에 대해서는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흥분전도. 이제 이거는 개념 들어가는 거야. 역치.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무조건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한테 자극이 주어지면 무조건 그걸 느낄 수 있을까? 못 느껴. 여러분 친구가 뒤에서 머리카락 살짝 건드렸어. 못 느낄 때 많아요. 확 잡아 뽑거나 잡아당기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살짝 건드려서 몰라. 여러분 컵 안에다가 물 넣고 거기다가 설탕 알갱이 한 3알갱이 넣어놨어. 그럼 마시자마자 달다? 못 느껴. 그런데 그 설탕 알갱이를 하나씩 추가를 해서 주는 거야. 어느 순간 이거 맹물 아닌데? 좀 달달한데?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 설탕 알갱이의 숫자가 역치가 되는 거야. 자, 역치라는 것은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자, 역치가 뭔지 알겠죠? 역치 미만에서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역치 이상이 돼야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조는 사람 뭐지? 자, 졸리면 약간 일단 외투를 좀 벗어주시고요. 그래도 졸리면 잠깐 서서 들어도 돼. 저기 내 거랑 똑같은 책상 하나 더 있잖아. 거기 서서 잠깐 들어도 돼. 그리고 펜을 잡고 있어야 덜 졸아. 펜을 놓는 순간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역치 미만에서는 반응을 안 하는데 역치 이상에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무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실무율은 뭐냐면 있거나 무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의 법칙. 이거는 O 또는 X가 되는 거야.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O 또는 X라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극의 세기가 1이야? 반응 없었어. 자극의 세기가 2야? 반응 안 했어. 왜? 아직 역치 미만이야. 자극의 세기가 3이 되는 순간 반응을 했다. 이만큼 반응을 한 거야. 자극의 세기가 4가 돼도 반응은 2. 자극의 세기가 5가 돼도 반응은 2.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역치 미만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역치 이상이 되면 반응을 하지만 자극의 세기가 세져도 반응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X 또는 O지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실무율이에요. 그럼 실무율은 단일 세포에만 적용되는 것. 조직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모여있는 조직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일 세포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살 건드렸을 때는 별로 안 아픈데 세게 맞으면 아프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자극의 세기가 커져도 반응이 똑같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는 하나의 세포는 반응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반응하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크게 느끼는 거야. 반응하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단일 세포는 실무율이 적용되는 거고 세포들이 모여있는 조직의 경우는 세포가 10개 흥분했는지 20개 흥분했는지에 따라서 대뇌에서 느끼는 자극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강의실에 불을 다 꺼서 내가 스위치를 켜려고 합니다. 스위치를 켜려고 할 때 터치가 아니라서 내가 좀 세게 눌러줘야 돼. 계속해서 살살살살 누르다가 탁 켜지는 순간이 역치야.
이미 켜진 스위치 더 세게 누른다고 빛이 밝아지나? 아니지. 스위치를 한번 키면 그냥 켜진다가 끝이야. 밝아지게 하고 싶으면 스위치를 여러 개 눌러서 많은 전등을 켜야 밝아지는 거지. 그래서 전등 하나는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런데 밝아지게 하려면 많은 전등이 켜져야 된다.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실무율은 단일 세포, 단일 뉴런에서 적용이 되는데 역치 미만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역치 이상에서는 반응의 크기가 일정한 법칙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넌 이름이 뭐야? 안 갖고 왔어 오늘? 지혜 원래 책 있잖아. 책을 지금 나한테 찾으면 안 되는데? 여기 책이 지금 남는 게 없어. 있다. 이거 쓰지는 말고 그냥 보고 있어야 돼? 지금까지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막전이.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막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막전이. 자, 막전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러분 몸에서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럼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냐? 전기가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자, 막전이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위쪽을 세포의 외부라고 보고요. 안을 세포의 내부라고 볼게요. 나는 지금 여러분 세포막을 기준으로 위를 외부라고 하고 아래를 내부라고 했어. 시험 문제 날 때 80%는 위가 외부고 아래가 내부야. 그런데 20%는 틀리게 하려고 아래가 외부고 위가 내부가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세포를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지금 여기를 잘라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가 외부잖아. 하지만 시험 문제 날 때 여기를 잘라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 있어. 그럼 아래가 외부야. 알겠죠? 항상 외부인지 내부인지 먼저 판단하고 여러분 문제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완전 반대가 돼버려. 자, 외부하고 내부가 있으면 외부하고 내부에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포에서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외부와 내부의 전압값이 달라. 그래서 전압값의 차이가 생겨. 이 전압값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막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세포막을 중심으로 세포막 내외의 전압값의 차이, 이걸 뭐라고 한다? 전위차. 이걸 막전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라면 항상 막전이가 형성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 위주로 배우는 거냐면 뉴런 위주로 배우는 거야. 하지만 뉴런 아니면 여러분의 위세포, 간세포, 심장세포 아니면 식물, 곰팡이, 세균도 막전이가 형성돼 있어. 살아있는 세포는 무조건 막전이가 형성돼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문제 나올 때가 있냐면 자극을 받지 않은 곳은 막전이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극을 받지 않았어도 막전이는 형성돼 있는 건데 그러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이는 뭐라고 부른다? 휴지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막전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지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휴지전이와 활동전이. 자, 이름만 들어도 대충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죠? 자, 휴지전이는 뭐냐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이 값. 활동전이는 자극을 받았을 때의 막전이 값이 아니에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의 막전이 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막전이 보면 세포막 내외의 전위차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 쓰세요. 항상 형성되어 있다. 막전이는 항상 살아있는 세포라면 자극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항상 형성되어 있는 거야. 자, 살아있는 세포의 경우 세포막을 경계로 안과 박의 전압값이 다르며 내부의 전압값에서 외부의 전압값을 뺀다. 왜? 어디가 기준이라서? 외부가 기준이야. 외부가 기준이면 상대편에서 나를 빼는 거야. 기준을 빼는 게 이제 계산 방법이거든. 그래서 외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를 빼는 겁니다. 종류를 보면 휴지 전위와 활동 전위가 있는 거죠. 자, 휴지 전위 값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뉴런 위주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 휴지 전위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70mV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깥쪽이 전압값이 높은 거야? 안쪽이 더 높은 거야? 내가 아까 계산하는 방식 얘기했잖아? 자, 바깥이 높은 거야? 안쪽이 높은 거야? 전압값이? 바깥이 높은 거지. 왜? 안에서 밖을 뺐잖아. 안에서 밖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깥이 더 높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둘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 70mV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바깥쪽이 높아. 근데 높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값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값이 마이너스 70mV가 나옵니다. 언제?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이 막전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휴지전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이 막전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70mV.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막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상태는 위는 플러스 극, 아래는 마이너스 극, 극이 나눠져 있잖아. 뭐라고 한다? 분극 상태라고 해요. 전위를 물어봤을 땐 전위로 답하시고요. 상태로 물어봤을 때는 상태로 답하셔야 됩니다. 휴지 전위, 마이너스 70mV 분극 상태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플러스고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걸까? 그 원인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살아있는 세포라면 여러분 몸속에 수많은 이온들이 있어요.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이온, 수많은 이온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라면 어떤 이온도 세포 밖과 세포 밖이 같은 농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어떤 이온이든 간에 바깥이 많든지 안쪽이 많든지 농도차가 형성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농도차를 상쇄해 가면서 농도차를 줄여가면서 그 에너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물들이 다 평평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물을 높이 끌어올려. 미리 높이 끌어올렸다가 필요할 때 그걸 아래로 쏟아져 내리면서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듯이 여러분의 세포는 평상시 에너지를 써가지고 농도차를 만들어놨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농도차를 무너뜨리면서 그 에너지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는 수많은 이온들이 다 세포막을 기준으로 농도가 다른데 다행히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나트륨은 무조건 세포막 바깥쪽에 많고 안쪽에는 조금밖에 없어요. 나트륨은 무조건 바깥쪽에 많아야 돼. 무조건이라는 거는 예외 없이 살아있는 세포라면. 칼륨은 안에 많고 바깥이 조금밖에 없어요. 나트륨은 바깥쪽에 많고 칼륨은 안쪽에 많다. 그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트륨은 밖에 많고 칼륨은 안에 많아. 그렇다 쳐. 그런데 둘 다 일가 양이온이잖아. 그럼 하나가 밖에 많고 하나가 안에 많으면 같아야지 왜 안쪽이 더 마이너스가 되나 라고 생각하겠지. 뭔가 안쪽은 플러스를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야. 뭔가가 있어. 자, 그 뭔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여러분이 통과해서 배웠을 거예요. 물질 수송 방법 중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상태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저절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두자로 뭐라고 하지? 확산이라고 하지. 자, 확산은 에너지를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안 쓰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 높은 데 있는 물이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나 똑같아. 에너지 쓸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농도차의 역행에서 일어나는 거야.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오히려 보내는 거. 이거는 내자로 뭐라고 하지?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능동수송.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잖아요. 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지금 공기 중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 액체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질 출입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 세포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 새로운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 세포 안으로.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세포 안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 중에 첫 번째 방식은 확산입니다. 확산은 두 지역 간의 농도 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준다고 해서 적은 애들한테 너 더 많이 가져. 이거 아니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같아질 때까지 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어? 분압차에 의한 확산. 기체가 이동하는 원리.
외호흡과 내호흡의 원리가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었잖아. 자, 두 지역 간의 농도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확산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통과를 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확산은 그거잖아. 나 무슨 얘기를 그랬지? 우리가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두 개잖아. 하나는 인지질. 알죠? 인지질. 그리고 인지질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단백질. 그럼 여러분의 세포막은 인지질 또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누가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넓어요? 인지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넓어? 단백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넓어? 인지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요. 자, 단순 확산은 그냥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 어떤 애들이야? 기체, 물, 뭐 이렇게 인지질 잘 통과하는 애들이 있어. 크기가 작거나 지용성인 애들, 소수성인 애들은 잘 통과해. 그런데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 또는 크기가 큰 물질은 인지질층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누구? 크기가 크거나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은. 그러면 할 수 없이 얘네들은 인지질층이 아니라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자, 이 막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간단하게 그 원리만 얘기하면, 자, 막단백질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어떤 이온이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여긴 조금밖에 없어. 자, 여기는 많고 여긴 조금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온이기 때문에 인지질층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지. 들어오고 싶은데 얘가 항상 들어가게 해주느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다가 특별한 조건이 되잖아. 조건을 맞추면 이 단백질이 갑자기 서로 갈라지면서 공간만 마련해 주는 거야. 일단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들어가는 건 네가 알아서 들어가. 그러면 공간이 열려있는 상태니까 방향은 항상 어디서 어디겠어? 많은 데서 적은 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온들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얘는 잡아서 넣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공간만 마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막단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로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통로라는 단어를 쓸 거야. 그래서 촉진 확산에서 사용하는 막단백질의 이름은 통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통해서 나트륨이 이동했다. 나트륨 통로. 칼륨이 이동했다. 칼륨 통로가 되는 거야.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 능동수송이 있어요. 자, 능동수송은 두 지역 간의 농도차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증가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저농도에서 오히려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야. 낮은 데 있는 물을 위로 퍼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ATP 같은 거 소모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냐면 여기에 물질이 많아. 여기에 물질이 조금이야. 여기 막단백질이 있었다고 치자. 근데 이 막단백질이 얘 지금 여기로 나가고 싶은 거야. 오히려 많은 데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막단백질이 얘처럼 열리기만 한다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내려오겠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열려. 이렇게 열리면 여기 있던 애들이 착 달라붙어.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열면서 밀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통로처럼 열렸다 닫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잡아서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잡아서 끌어들이고 이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능동송에 관여하는 이 단백질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펌프라고 불러요. 우리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포올릴 때 쓰는 게 펌프잖아. 그래서 펌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앞으로 딱 그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통로라는 말이 나오면 확산이야. 펌프라는 말이 나오면 능동송이야. 만약에 나트륨 이동했다? 나트륨 펌프. 칼륨 이동했다? 칼륨 펌프. 둘이 동시에 이동했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나트륨이 바깥에 많고 칼륨은 안에 많아. 그런데 여러분 몸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여러분 몸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하나의 단백질을 통해서 나트륨하고 칼륨이 동시에 펌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 지금 능동속 펌프란 말 쓰니까 능동속이잖아. 능동속이니까 나트륨은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 거야. 칼륨은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트륨은 나가고 칼륨은 들어옵니다. 단백질 하나로. 얘를 뭐라고?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트륨 하나 나가고 칼륨 하나 들어오면 그게 그거잖아. 근데 나트륨이 몇 개 나가냐면 한 번에 3개가 나가요. 자, 나트륨은 펌핑 한 번 할 때마다 3개의 나트륨이 나갑니다. 그런데 칼륨은 2개밖에 안 들어와요. 자, 나트륨 3개 나가고 칼륨 2개 들어오니까 안쪽 입장에서는 플러스 손해보고 있는 거야. 플러스 3개 뺏기고 플러스 2개 들어오는 거니까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밥을 먹고 만들어낸 에너지의 10%가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에 쓰이고 있어요. 그딴 얘기는 굉장히 나트륨 칼륨 펌프가 빈번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어쨌든 지금 한번 내부가 손해보고 있어. 플러스를. 두 번째는 뭐냐면 나트륨이 바깥엔 되게 많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그런데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 나트륨 통로거든? 나트륨 통로는 평상시에 딱 잠겨 있어. 딱 잠겨 있으니까 나트륨은 안으로 평상시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요. 자, 칼륨은 안에 많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어? 칼륨문은 전체의 10 내지 20%가 살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칼륨은 다시 또 새 나가는 거야. 그럼 안쪽의 입장에서 나트륨 3개 내보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칼륨 겨우 2개 갖고 들어왔는데 일부가 또 새 나가. 플러스 또 손해보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평상시 이온의 투과성. 자, 평상시 이온의 투과성이 칼륨이 나트륨보다 커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분극의 원인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는데, 자, 분극의 원인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나트륨 칼륨 펌프와 칼륨의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쓴 사람들 점수를 정말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 3개 나갈 때 칼륨이 2개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하나 칼륨의 투과성이 커서 칼륨이 밖으로 평상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향성까지 썼어야 돼요. 방향성과 양까지 썼어야 전체 점수 받았고, 그냥 나트륨 칼륨 펌프와 칼륨의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쓴 사람들은 4점 중에 1점 받았나? 뭐 그렇게밖에 못 받았거든. 정확하게 답해주셔야 돼요. 서술형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 세포막 내부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존재한다. 이 3가지 원인이 뭐의 원인이다? 휴지전이의 원인이고 분극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출석 좀 볼게요. 민서는 온 거 같고, 수환이 안 왔고, 재원이 왔지? 네. 제인이가 없는 거 같은데? 제인이 없지? 제희, 예언이, 동주, 제인이, 그 다음 수영이 둘 다 왔고, 그 다음에 민지 왔고, 서연, 시은이 왔고, 지혜, 가은이. 내가 간이라 아직 모르겠구나. 문철이 안 왔지 지금. 은우, 민채, 은채. 잠 깼어? 은채 저번에 그거 들었나 수업? 연진이 왔고, 경연이 왔고, 나원이 왔고, 승혜 왔고. 안 부른 사람 없죠? 다 불렀죠? 응. 막전이 설명했어요 지금. 자, 이제 활동전이 들어갑니다. 자, 활동전이 들어갈 때 내가 조금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러분은 그거 한번 쭉 읽어보고 계세요.
우리가 뉴런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필요한 부분만, 자, 뉴런을 이렇게 그렸다고 봤을 때 지금 내가 손으로 그려놓은 모든 곳은 지금 그 뉴런이라는 세포의 세포막이야. 그죠? 이건 다 좀 세포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동물 세포를 동그랗게 그리지만 얘는 특이하게 생겼잖아. 이게 세포막이야? 그러면 내가 손으로 그린 여기를 확대해보면 인지질 이중충하고 단백질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확대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충이 있고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단백질이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뭐 펌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만약에 얘가 통로라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있다가 필요할 때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지질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인지질 이중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그리기 뭐하니까 문처럼 그린 거야. 이거 지금 잠긴 거야 열린 거야? 잠긴 거야? 통로가 닫혀 있는 거야? 이게 통로가 열린 거야. 그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그림 열리고 닫히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그린 거냐? 요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여기가 뉴런의 외부고 여기가 뉴런의 내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기준으로 여기가 뉴런의 외부가 되고 아래쪽이 뉴런의 내부가 되는 거예요. 그림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려놨어요. 지금 나트륨은 바깥에 굉장히 많고 안에는 별로 없어. 칼륨은 안에 많고 바깥에 별로 없어. 무슨 상태야? 분극 상태야. 지금 마이너스 70mV고요. 상태로는 분극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전압을 측정하는 기구, 굉장히 미세 전극을 꽂아가지고 전압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포막의 바깥쪽에 꽂았고 하나는 세포막의 안쪽에 꽂았어. 전압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이야. 그런데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요곳에 옆에서 왼쪽에서 나트륨 이온들이 하나 둘씩 점점 여기로 오고 있어. 내가 여기서 지금 전압을 측정하고 있는 중이거든.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그런데 옆에 있던 나트륨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오는 거야. 얘가 여기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점점 와. 자, 그럼 여러분 나트륨이 점점 양이 늘어나면 이 마이너스 70이었던 값이 마이너스 80이 될까요? 마이너스 60 쪽으로 갈까요? 나트륨이 자꾸 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강했는데 플러스가 점점 도와주니까 둘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잖아. 점점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이었던 막전이가 마이너스 65가 됩니다. 나트륨이 더 오잖아.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나트륨이 더 이상 안 와? 그럼 제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졸지 마! 세 사람 졸고 있어. 자,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5로 되고요.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55가 되잖아. 이 순간 지금까지 잠겨있던 나트륨문들이 한꺼번에 확 열려버려요. 자, 나트륨문은 평상시에 열려있다 잠겨있다? 잠겨있었어. 그런데 얘네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55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이니까 안 열려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 나트륨들이 와줘가지고 이 차이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나트륨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그 근처가. 그래서 갑자기 바깥에 있던 나트륨들이 어떻게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까까지는 옆에서 와주는 한두 개의 나트륨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지만 지금은 문이 하나가 열리잖아. 옆에가 열리고 열려서 양성 피드백이 돼서 한꺼번에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트륨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고 해서 거기로 칼륨이 나갈 수 있느냐? 절대 안 돼요. 통로는 나트륨 통로로는 나트륨만 이동해야 되고 칼륨 통로는 칼륨만 이동을 해야 돼. 그럼 나트륨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이 마이너스 55였다면 갑자기 이게 몇으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30, 0이 돼버립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30까지 가버려요. 자, 아까는 마이너스 70이었다. 어디가 더 높았다? 바깥쪽이 더 높았어. 그런데 플러스 30이 됐다. 어디가 더 높아진 거야? 안쪽이 높아진 거야?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분극이었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분극이 깨진 거잖아. 뭐라고 한다? 탈분극이라고 얘기해요. 자, 분극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70을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70보다 숫자가 커지게 되면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69부터가 탈분극이야. 여기서 쭉쭉쭉쭉 가서 플러스 30까지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 그런데 플러스 30이 되는 순간 이번에는 누가 열리냐면 나트륨 문은 닫히고 칼륨 문이 열려요. 플러스 30 정점을 딱 찍었어. 그러면 플러스 30은 나트륨의 투과도가 가장 높은 순간이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나트륨 문은 닫히고 칼륨 문이 열립니다. 나트륨 문은 왜 닫혔지? 시간 돼서 닫힌 거야. 나트륨 문은 마이너스 55가 될 때까지는 상황을 보는 거야. 근데 일단 열리잖아?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없어. 열린 지 1000분의 1초 또는 500분의 1초 만에 탁 닫혀요. 그건 시간이야. 자극이 세건 약하건 전혀 상관없어. 열리자마자 한 100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 지나면 그냥 닫히게 돼 있어. 저절로. 자, 그래서 이번에 칼륨 문이 열리게 되면 나트륨은 이제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그 대신 누가 나가? 칼륨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나트륨을 한번 보자. 아까 여기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까 들어왔던 나트륨들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아직까지 안 들어온 애들 많으니까 여기에 나트륨 있겠지만 여기 지금 나트륨 들어왔잖아. 그러면 아까보다는 나트륨이 많아졌으니까 얘가 내려가도 아까만치는 못 내려갈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나트륨들은 세포 안쪽에 거의 없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고 있는 여기로만 나트륨들이 들어온 거야. 여기만. 그럼 여기 들어온 나트륨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지. 세포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지. 원래 물질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져나가는 거잖아. 여기 교실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온 사람들이 문 앞에만 서 있나? 아니잖아. 일단은 문 앞에 서 있겠지만 사방으로 퍼져서 자기 자리 찾아서 가겠지. 그러니까 나트륨 문이 열린 순간 막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들은 바로 이어서 세포의 사방으로 퍼져서 흩어질 거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온 거는 더 이상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순간이 지나면.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50이 되고 마이너스 70이 돼. 제자리로 돌아갔잖아? 그럼 여기서 안 끝나. 좀 더 가.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결국 제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분극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분극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뭐라고 한다?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분극이 깨진 거야. 얘는 분극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누구를 거쳤어? 이렇게 분극을 지나쳐 버렸잖아. 너무 심하게 분극됐다. 분극을 지나쳤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분극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분극이 기준입니다. 분극에서 그거보다 숫자가 커지면 탈분극이에요. 그거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과분극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70 되는 거잖아. 요 시기는 계속 과분극 시기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0까지나 가지. 왜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거냐? 내가 아까 나트륨 문은 언제 닫힌다 그랬어? 그냥 시간 지나면 닫힌다 그랬지. 칼륨 문도 그래요. 칼륨 문도 플러스 30이 되는 순간 만약에 열렸어. 얘도 시간이 되면 그냥 닫혀. 그런데 누가 좀 더 오래 열려 있어? 칼륨 문이 조금 더 오래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좀 더 길어.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거야. 과분극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칼륨 통로가 열려있는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탈분극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뭐를 통해? 확산을 통해. 통로를 통해 유입이 되는 거예요. 통로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확산입니다. 확산을 통해, 그리고 막단백질로 말하면 통로를 통해 유입이 돼요. 막전이가 역전돼서 바깥쪽이 마이너스, 안쪽이 플러스가 돼요. 재원아 쓰고 있어? 자, 그래서 막전이가 어디까지 올라가? 플러스 30 정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날 때는 웬만하면 플러스 30으로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에 따라 35도 나오고 30도 나왔는데 거의 지금 30으로 통일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플러스 30까지 올라갔잖아. 이때 물어봅니다. 플러스 30이 된 순간 나트륨 이온은 뉴런 바깥에 더 많을까 안에 더 많을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뉴런 바깥에 많을까 안에 많을까 동주야? 내가 나트륨은 뭐라 그랬어? 무조건 바깥쪽이 많다 그랬잖아. 그죠? 아, 지금 참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안에 더 많을 수도 있겠다. 확산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같아질 때까지야.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같아질 때까지야. 그런데 겨우 1000분의 1초, 500분의 1초 열려 있었는데 역전되겠어요? 아니지. 아직 바깥쪽에 많아. 그래서 여러분 예외가 없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예외 없는 거. 첫 번째, 막전이는 항상 형성돼 있다.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분극 상태인 곳에서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없다. 아니잖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진행 중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항상 있어야 돼.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바깥에 많아야 돼. 칼륨은 항상 세포 안에 많아야 돼.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살아있는 세포라면. 자, 그러면 재분극. 재분극은 칼륨 통로가 열린다. 칼륨이 세포 밖으로 뭐를 통해? 확산을 통해. 확산을 통해 방출된다. 과분극 상태로 후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데 과분극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칼륨 통로가 살짝 더 오래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막전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0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이제 뭐 70이었던 거지. 자, 마이너스 70이었다고 칩시다.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옆에서 나트륨이 조금씩 오는 거야. 서서히 올라갔어. 그러다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플러스 30 찍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70보다 더 내려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번 일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4ms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4ms는 10분의 4초를 얘기하는, 1000분의 4초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한 3ms 정도 지나면 과분극의 정점을 찍어요. 한 3ms 지났을 때. 4ms 정도 지났다? 그럼 다시 원래 상태인 분극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극을 받기 전까지 하는 거니까 자극을 받고 나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한 1ms 정도가 되고 여기가 2ms 정도가 된다. 그럼 1ms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한 마이너스 50 정도 된다라고 보고 2ms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 플러스 10 정도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80mV 정도로 보고 이렇게 대충 보면 자 여기는 분극 상태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고요. 여기는 분극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부터가 탈분극이야. 조금이라도 변하면 여기부터가 탈분극이야. 그래서 여기부터 맨 꼭대기 여기까지가 탈분극인 거지. 그럼 탈분극에서 다시 분극이 될 때까지 여기가 재분극이겠지. 그런데 재분극되는 도중에 뭐를 살짝 찍었어? 과분극을 살짝 찍고 간 겁니다. 그러면 분극일 때 가장 중요한 이온의 이동은 나트륨, 칼륨, 펌프. 탈분극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트륨의 확산을 통해서 유입되는 거. 재분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칼륨이 확산을 통해 나가는 거 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간 게 플러스 30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이 그래프만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이 그래프에서 휴지, 전위, 값. 이 그래프에서 활동 전위 값. 이 그래프의 이 뉴런의 역치. 자, 그래프를 어딘가에다 그렸거나 뭐 그래프 거기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다 표시를 하시면 4개를 옆에다 적으세요. 휴지전이, 활동전이, 그 다음 역치전이. 자, 그러면 활동전에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막전이의 큰 변화. 역치전이란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막전이 정의가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 4개의 답을 정확하게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써보세요. 자기 생각을 써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봤죠?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답이 나올 거야. 자, 휴지전이는 얼마? 당연히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70이겠네? 마이너스 70mV. 자기가 쓴 답 지우지 마세요. 그 옆에다가, 틀렸으면 옆에다가 정답을 적으세요. 썼던 답은 지우지 말고.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 나중에. 활동전이 값은 플러스 30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막전이의 큰 변화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얼마? 100mV라고 하셔야 돼요. 플러스 30이 아니라 100mV. 막전이의 큰 변화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역치전이를 다시 한번 정의를 보세요.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막전이 얼마? 마이너스 55mV. 여기서는 그래요. 마이너스 55mV요. 그럼 역치는 뭐지? 다시 정의를 봅니다. 1번. 뉴런이 역치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15mV. 왜? 마이너스 70에서 몇을 올리면 되는 거야? 15 올리면 마이너스 5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역치 값은 15mV가 되는 거고 역치 전이는 마이너스 55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굳이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자극이 너무 작으면 반응을 안 해요. 자, 자극이 너무 작았다? 탈분극은 일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활동전이는 안 생겨. 왜? 아까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0까지 갔는데 나트륨이 오다 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극이 너무 작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야. 활동전이가 안 생기는 거야. 탈분극은 일어날 수 있으나 활동전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자극의 세기가 좀 세졌어? 역치 이상이 됐어? 활동전이 생겨. 근데 자극이 완전 센 자극이 왔어. 그러면 활동전이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아니야. 왜 아니야? 나트륨 문은 열렸다가 센 자극 받았다고 오래 열려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어차피 열려있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들어오는 나트륨의 양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 그럼 무슨 뜻이야? 자극의 세기가 세져도 활동전이 크기는 변함이 없다. 실무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극의 세기가 세져도 활동전이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한 번 생기면 뉴런 내에서 스스로 재발생. 37페이지. 첫 번째 줄. 특징. 한 번 생기면 뉴런 내에서 스스로 재발생. 가던 방향으로만 이동. 가던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그 다음. 실무율이 적용된다. 자극이 증가하면 활동전이 크기 불변. 오른쪽에 먼저 써야지. 크기 불변. 크기는 불변이야. 그런데 누구는 증가해? 그럼 센 자극을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증가해? 빈도가 증가하는 거야. 활동전이가 확 생겼다가 사라지자마자 또 생기고 사라지자마자 또 생겨서 빈도가 증가하는 거야. 자, 그거는 말로도 알아두시고 그림으로도 알아두십니다. 그림 보세요. A라는 자극이 주어진 거. A 구간은 자극이 1 크기로 주어졌어. 근데 역치 미만이었나 봐. I의 활동전이 안 생겼지. 자, B 구간 봅니다. 자극이 2라는 크기로 주어졌어, 이번에는. 그랬더니 활동전이가 생겼어? 역치 이상이었던 거지. 그런데 자극이 3 주어졌어? 활동전이가 생겼는데 활동전이의 크기가 변한 게 아니라 뭐가 커졌어? 빈도가 증가했지. 이게 바로 뭘 나타낸 거다? 크기와 자극의 세기와 활동전이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프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 얘는 2ms 만에 거의 이제 3ms가 지나니까 반응이 끝났네. 자, 자극을 주자마자 1ms가 될 때까지 확 올라갔지. 이때가 탈분극이지? 이때 중요한 이온이 누구라고? 이때 중요한 이온이 누구라고? 나트륨 이온이었죠?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그 다음에 1ms에서 2ms 되면서 재분극이 일어났잖아. 이때 중요한 건 칼륨이지? 그럼 칼륨이 좀 늦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기억이라는 이온이 먼저 이동을 했고 니은이 나중에 이동을 했다. 그럼 기억이 누가 되는 거야? 기억이 나트륨인 거야. 니은이 칼륨인 거야. 기억이 나트륨, 니은이 칼륨.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최고치를 딱 찍는 순간, 최고치 찍는 순간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때가 옆에 있는 막전 이름은 1ms일 때잖아. 플러스 30인 순간이 나트륨의 투과도가 제일 높은 거야. 여러분 물어볼 때 있어요. 나트륨 투과도가 A보다 B에서 높았다. 근데 하나는 플러스 10이고 하나는 뭐 플러스 30이었다. 그럼 높았을 때가 플러스 3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서서히 증가해서 1.3초 정도 됐을 때 최고를 찍었지. 이게 이 막전이 그래프로 보자면 한 마이너스 50쯤 됐을 때예요. 마이너스 50쯤 됐을 때.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플러스 30부터 시작해서 칼륨의 투과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플러스 30부터 점점 증가해서 최고로 칼륨의 투과도가 높은 거는 약 마이너스 50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재분극이 되면서 계속해서 칼륨의 투과도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일 때는 칼륨의 투과도가 있기는 있어. 하지만 그때가 최고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탈분극의 끝에서 나트륨의 투과도가 최고였다고 해서 재분극의 끝에서 칼륨 투과도가 최고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자, 자극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게 될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인데 둘 중에 하나가 탈분극이고 둘 중에 하나가 재분극이라면 1번은 탈분극일까 재분극일까? 둘 중에 하나. 내가 자극을 주고 몇 초 지난 후에 동시에 본 거야. 1번하고 2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탈분극이고 둘 중에 하나가 재분극이라면 1번이 탈분극일까요? 재분극일까요? 당연히 재분극이지. 얘가 탈분극이지. 왜? 자극이 누구한테 먼저 도착해? 1번한테 먼저 도착하잖아. 1번 도착하자마자 시작을 했어. 여기쯤 가고 있는데 얘는 이제서 올라가는 거지. 왜? 나중에 도착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자극을 준 곳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막전이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을 지나가고 있어야 돼. 서로 비교했을 때. 자극을 준 데서 멀면 막전이 그래프의 왼쪽을 지나가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자, 얘가 마이너스 50이고 얘가 마이너스 60이라고 얘가 플러스 10이라고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50, 얘가 플러스 10이라고 볼게요. 얘 재분극이야 탈분극이야? 얘 재분극일까 탈분극일까? 재분극 아니면 탈분극이잖아. 그런데 이 마이너스 50이 플러스 10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50이어야 된다고.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운 애는 무조건 옆에 있는 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플러스 10이 여기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50은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이 플러스 10보다 마이너스 50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의 마이너스 50이야? 재분극의 마이너스 50이야. 플러스 10은 재분극인지 탈분극인지 몰라. 이 상황에서는. 하지만 마이너스 50은 확실하게 재분극 상태여야 되는 거야. 플러스 1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 문제를 풀 때 기준이 되는 막전이가 있어요. 누구냐면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야.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자극을 준 데서 웬만하면 가깝거나 자극을 준 장소일 수도 있어. 왜? 다 끝나가고 있잖아. 거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자, 플러스 30은 뭐지? 탈분극의 끝이니까 얘보다 느린 애는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 빠른 애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 말고 다른 숫자는 안 돼요. 왜 얘네들을 쓰는 거냐면 다른 숫자는 적어도 2번이 나와. 플러스 10도 여기 있는 플러스 10이나 여기 있는 플러스 10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마이너스 30이 나왔다. 탈분극의 마이너스 30인가? 재분극의 마이너스 30인가? 어려워. 심지어 마이너스 70 3번 나와. 어떻게? 자극을 안 받은 마이너스 70, 모든 반응이 끝난 마이너스 70. 진짜 헷갈리는 거지. 그럼 제일 느리거나 제일 빠른 거니까. 게다가 재분극이 되고 있는 마이너스 70도 있거든.
마이너스 70은 경우가 세 가지 경우라 걔네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기준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숫자. 딱 두 개. 뭐야?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쉬운 문제로 보기 있는 거 보면 자극이 A를 제일 먼저 지나서 B로 갔다 C로 갈 거야? A, B, C에서의 그래프가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일 거야? A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구예요? 디귿이지. 가장 오른쪽까지 가 있는 애. 자, 니은은? B는? 니은이죠? C는 아직 흥분을 시작하지도 않은 기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이 문제를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뒤쪽으로 가면 42페이지에 문제 42페이지 자, 문제는 프린트 보세요. 42페이지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한번 해보시는데 4번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뉴런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뉴런이 그려져 있으면 문제도 보지 말고 일단 뭐부터 보냐면 마리집을 가리키고 있는 기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습관처럼 뉴런을 보자마자 마리집을 가리키고 있는 기호가 있는지 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미리 쳐놓으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왜? 마리집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는 테이프로 다 감싸놓은 상태라서 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펌프 다 막혀있어. 그러니까 활동전이 자체가 안 생기는 곳이야.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한번 풀어보십니다.
2번. 2번에서 자극이 제일 빠른 거, 자극 이동이 제일 빠른 거는 당연히 마리집으로 감싸져 있는 C. 그 다음 가장 느린 거는 중간에 뉴런이 끊어져 있었던 D. D는 제일 느려요. 그럼 A하고 B는 뉴런은 똑같은데 자극의 세기가 다른 거야. 자극의 세기와 자극 이동 속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자극 이동 속도가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C가 제일 빠르고 D가 제일 느리고 A와 B는 같다라고 봐주세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틀린 답 지우지 마시고 고치세요. 자, 3번. 요거 이제 실수 되게 많이 하는 문제야. 내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문제인데 흥분이 전도됐잖아. 근데 지금 왼쪽도 흥분 중이고 오른쪽도 흥분 중이야. 그죠? 그런데 이온하는 이온이 달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탈분극이고 둘 중에 하나는 재분극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트륨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자극을 준 것과 가깝기 때문에 걔가 지금 재분극이야. 걔가 재분극이야. 그럼 재분극일 때 이동하는 거는 칼륨이거든? 근데 칼륨이 위에서 아래로 오고 있네? 뭐야? 위가 내부라는 거지. 위가 내부고 아래가 외부인 거야. 잘 안 나오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나왔다면 틀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는 그림이겠지? 아니,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겠지?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칼륨과 나트륨입니다. 그럼 가와 나중 칼륨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곳은 어디겠어? 내부니까 가가 되겠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이런 그림 나오면 뭐부터 해라? 마리집을 가리키고 있는 기호가 있는지 먼저 봐라. 다행히 C가 있네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항상 먼저 찾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자극을 어딘가 한 군데 준 거야. 뉴런은 자극을 가운데 주잖아. 양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 대신에 왔다 갔다는 안 해. 가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뉴런은 자극을 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자극 주면 이 끝까지 가요. 여기다 자극 주잖아. 굳이 이 끝까지 가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자극 주잖아. 이 끝까지. 시작한 데서 가던 방향으로 뉴런이 끝날 때까지는 가는데 가다가 오다가 이런 건 안 하는 얘기야. 한번 시작하면 그곳에서 반대편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에다 자극을 주면 오른쪽으로 계속 달려갈 거고 나에다 자극을 주면 가와 다로 갈 거야. 다에다 주면 가 쪽으로 갈 거야. 그런데 지금 막전이를 보니까 D하고 E가 똑같아. 그리고 F하고 B가 똑같아. 그런데 거리를 보니까 D하고 E가 똑같고 거리가 B하고 F가 똑같네. 그렇다는 얘기는 자극을 어디다 준 거다? 나에다 준 거다. 그럼 D하고 E는 현재 무슨 상태다? 모든 반응이 끝난 상태라고 거의 봐야 되겠지. 자극을 준 데랑 제일 가깝잖아. 모든 반응이 거의 끝난 상태. 그리고 B하고 F가 지금 탈분극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A하고 G는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봐야 되는 거야. 똑같은 마이너스 70이어도. 그럼 자극을 준 지점은 나이다. E하고 F에서 모두 나트륨의 농도는 언제나 항상 바깥쪽이 많아야 돼요. 자, T 시점에 C에서는 세포 안으로 칼륨이 유입된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얘는 마리집이라 활동전이 안 생겨. 이온의 이동 안 일어나. 라고 봐야 돼서 니은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런 내에서 자극 이동하는 거 대략적으로 설명한 거야. 어려운 문제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뉴런 간에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자, 이거는 39페이지를 잠깐 보실 거예요. 39페이지 보기 전에 38페이지 아래쪽을 잠깐 볼게요. 봐봐. 이게 뉴런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마리집으로 돼 있다라고 볼게요. 자, 지금 탈분극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이 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 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 어떻게 한다 그랬지?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그랬지? 사방으로 퍼져 나가다가 만약에 나트륨 채널을 만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55를 만들어서 또 얘가 쏟아져 들어올 거야. 가다가 또 나트륨 채널 만나? 그럼 또 얘를 열어서 또 쏟아져 들어오게 할 거야. 뭐야? 가면서 계속 활동전이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마리집으로 쌓여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온 이 나트륨이 그냥 달리는 거야. 여기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질 건데 이쪽으로 막 달려가다가 여기가 이제 마리집 랑비의 결절이 있잖아. 여기까지 나트륨이 갔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55를 만들면 새로운 활동전이가 생겨서 다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마리집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나트륨이 확산을 통해 나가잖아. 여러분, 확산은 하면 할수록 농도가 점점 묽어지잖아. 옅어지기 때문에 마리집이 너무 길면 여기를 통과한 나트륨이 얘를 새로운 활동전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안 돼. 마이너스 55까지 못 올려.
그러니까 마리집은 적당한 길이로 돼 있어야 이동은 빠르게 하고 아직까지 마이너스 55를 만들 수 있는 힘은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리집으로 감싸여 있는 곳을 지날 때 자극 전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그래프 보세요. 자, P로부터의 거리는 자극을 준 곳에서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럼 1번과 2번을 비교해 봅니다. 1번과 2번 중에 하나는 랑비의 결절을 지나고 있을 때의 그림이고 2번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마리집을 지나고 있을 때의 그림이에요. 하나는 랑비의 결절을 지나고 있을 때 그림이고 하나는 마리집을 지나고 있을 때 그림이야. 여러분 뭐로 판단해야 돼? 거리분의 시간으로 판단해야 되겠지. 거리분의 시간, 속력으로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누가 마리집을 지나고 있을 때야? 몇 번? 그치, 2번이지. 왜? 거리는 길게 가는데 시간은 짧게 드는 거잖아. 우리 마리집 지날 때가 빠르다 그랬지? 거리는 길게 가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려. 2번이 마리집을 지날 때고요. 1번이 랑비의 결절을 지날 때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날 때는 거리하고 시간이 X축, Y축 바뀔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그림을 그려놓고 1번에다가 마리집이라고 씁니다. 1번에다가 그리고 2번에다가 랑비의 결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X축, Y축을 비워놓은 다음에 어디가 시간이고 어디가 거리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집은 거리는 길고 시간은 짧은 게 마리집이다 라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극 전도 속도가 빠르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극의 이동봅니다. 이거는 뉴런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또 뉴런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자극 이동하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로도 자극 이동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거지. 뉴런 내에서. 자, 이거는 뉴런과 뉴런 사이. 뉴런 간 이동하는 거야. 일단 뉴런을 갈아타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기는 해요. 일단 갈아타야 되니까. 그러면 뉴런 내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은 전기가 흐르듯이, 전선으로 전기가 흐르듯이 이동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기적, 전도라는 말을 써요. 전도라는 말은 뭔가에 접해서 움직일 때 전도라고 하는 거야. 열전도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랑 접해서 접촉한 상태에서 이동할 때. 그래서 전기적 전도라고 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선이 끊어진 거야. 전선이 끊어졌으니까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화학물질이 방출될 거야. 그래서 뉴런 간. 자, 뉴런 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 상태,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뉴런 간 자극이 이동할 때는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화학적이라고 써요. 하지만 뉴런을 타고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달이라고 할 거예요. 전도라는 말이 나오면 뉴런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전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뉴런 간 이동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 자극 이동 속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뉴런 내를 이동할 때가 빠르고 뉴런 간 이동할 때는 물질의 확산이잖아. 그래서 느리게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이동하는 거는 얘는 뭐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가지돌기에서 축성 말단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인위적으로 자극을 중간에다 주면 양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양방향 이동 가능해. 하지만 뉴런 간 이동할 때는 무조건 축성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가능하지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서 축성 말단 쪽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 방향이야. 일방통행이야.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세요. 그림에서 B, 자, 그림의 위치 B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곳을 모두 고르시오. 자, 골라서 기호 써보세요. B에다 자극을 줬을 때 한 번이라도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곳에 기호를 골라서 쓰시오라는 거죠. 한번 써보십니다. 자,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거 다 골랐어요? 썼어요? 자, 여러분 일단 내가 이거 그림 보면 뭐라 그랬어? 뭐부터 해라 그랬어? 마리집부터 찾으라고 했지? 여기다가 D 쓴 사람 말 안 들은 사람이야. 자, 마리집부터 찾아서 X 하셔야 돼요. 활동전이 안 생겨요. 그럼 어디서 활동전이가 생길까? B와 C.
B는 자극을 줬으니까 당연히 활동적이 생기겠지. 그런데 C도 그쪽 방향으로 갈 거니까 생겨. 하지만 A로는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가는 거지.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문제 이렇게 나는 거지. B에 자극을 줬을 때 막전이가 형성된 곳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막전이가 형성된 걸 모두 골라라. A로는 안 갔으니까 A는 막전이가 형성되지 않는다. 안 된다고 했잖아. 뭐가? 휴지전이는 형성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지금 막전이가 얼마다? 마이너스 70인 거야. A는 지금 마이너스 70 휴지전이 형성돼 있는 거야. B는 자극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70이 됐든지 뭐 마이너스 80이 됐든지 그러겠죠? 그거는 그래프가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전이가 형성된 걸 골라라. A, B, C. 활동전이가 일어난 것을 골라라. B, C. 이렇게 골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방식과 뉴런 간 이동하는 방식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뉴런 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축삭 말단에서 가지돌기 또는 축삭 말단에서 신경세포체 쪽으로만 이동합니다. 자, 요거 이동하는 과정 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자기 학교에서 시험범위 미리 나오면 시험범위 나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이거 참고할 테니까. 자, 오늘 수고드렸습니다.